남편 민수가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2년이 흘렀다. 62세 전직 중학교 국어교사였던 그녀는 퇴직 후 남편과 함께 노후를 보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다. 처음 몇 달은 큰딸 지연과 둘째 소연이 자주 들렀다. 하지만 각자의 가정과 직장이 있는 딸들이 매일 올 수는 없었다. 영희는 점점 혼자만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무기력에 빠졌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다. TV를 켜도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저녁 식사는 대충 김치와 밥으로 때웠다. 가끔 남편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 일상의 전부였다.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병이 날 것 같아. 영희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대학 동창이자 40년 지기 친구인 최선희였다. 영희야, 너 요즘 어떻게 지내? 집에만 있는 거 아니야? 응 뭐. 별일 없지. 그냥 그렇게 지내. 안 돼. 이러다 집에서 곰팡이 필 거야. 나 지금 파크 골프 동호회 다니는데 너도 한번 나와봐. 요즘 중년들 사이에서 정말 인기야. 운동도 되고 사람도 만나고 나 요즘 진짜 재밌게 지내. 파크 골프? 그게 뭔데? 골프 비슷한 건데 훨씬 쉽고 간단해. 공원에서 하는 거라 부담 없어.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한강변 파크 골프장으로 나와. 내가 다 알려줄게. 응? 제발. 선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영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그래, 한번 가볼게. 토요일 아침 영희는 오랜만에 외출 준비를 했다. 옷장에서 깨끗한 운동복을 꺼내 입고 거울을 봤다. 거울 속 자신은 예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다. 한숨을 쉬며 현관문을 나섰다. 한강변 파크 골프장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대부분 중년 이상의 사람들이었고 푸른 잔디 위에서 흰 공을 치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활기차 보였다. 선희가 손을 흔들며 달려왔다. 영희야. 왔구나. 자, 여기 클럽이랑 공. 일단 해보면 돼. 선희는 영희를 빈 코스로 데려가 간단히 설명했다. 영희는 어색하게 클럽을 잡았다. 첫 스윙은 완전히 빗나갔고 두 번째는 공을 겨우 스쳤다. 세 번째 시도에서도 공은 제자리에 있었다. 당황한 영희의 얼굴이 붉어졌다. 에휴, 나는 운동신경이 없나 봐. 그때 뒤에서 차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자세가 조금 불안정하신 것 같은데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영희가 돌아보니 단정한 차림의 중년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키가 크고 품이 있는 인상이었다. 선희가 반갑게 인사했다. 아, 한결 씨. 제 친구예요. 오늘 처음 나왔거든요. 안녕하세요. 정한결이라고 합니다. 저도 여기 1년 정도 다니고 있어요. 한결은 정중하게 인사하고 영희에게 다가왔다. 그는 시범을 보이며 천천히 설명했다. 영희는 그의 조언대로 다시 자세를 잡았다. 이번에는 공이 제법 앞으로 굴러갔다. 어머, 됐어. 잘하셨어요. 처음인데 금방 감을 잡으셨네요. 한결의 칭찬에 영희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를 지었다. 한결은 그 후로도 계속 옆에서 영희의 스윙을 교정해 주었다. 그의 설명은 명확했고 태도는 친절했다. 무엇보다 강요하지 않고 편안하게 대해주는 것이 좋았다.
1시간쯤 지나자 영희는 어느 정도 공을 칠 수 있게 되었다. 선희와 한결, 그리고 동호회 회원 몇 명과 함께 간단한 코스를 돌았다. 봄바람이 상쾌하게 불어왔고 잔디 냄새가 기분 좋게 코를 자극했다. 영희는 2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라운드가 끝난 후 일행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한결은 영희 옆자리에 앉으며 물었다. 오늘 어떠셨어요? 재미있으셨나요? 네, 생각보다 훨씬 좋았어요. 사실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파크 골프는 부담이 없네요. 그렇죠. 저도 원래 골프를 쳤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파크 골프로 바꿨어요. 한결은 자신이 IT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라고 소개했다. 52세라는 그의 나이는 영희보다 10살이나 어렸지만 대화하는 태도는 성숙하고 사려 깊었다. 영희 씨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는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어요. 퇴직한 지 5년 됐네요. 선생님이셨구나.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품이 있으시다 생각했어요. 한결의 칭찬에 영희는 쑥스러워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다. 카페를 나서며 한결이 말했다. 다음 주에도 나오시면 좋겠네요. 제가 또 도와드릴게요. 그럴게요. 고맙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영희는 전보다 일찍 준비를 하고 파크 골프장으로 향했다. 한결은 약속대로 나와 있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 라운드를 돌게 되었다. 한결은 영희의 스윙을 세심하게 교정해 주었고 코스를 돌며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눴다. 영희는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내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지 딸들도 각자 바빠서 자주 보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저도 혼자 살아요. 5년 전에 이혼했거든요. 한결의 고백에 영희는 놀랐다. 이혼요? 네. 성격 차이였어요. 전처는 제가 일에만 매달린다고 했고, 결국 서로 이해하지 못했죠. 자식이 없어서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한결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다. 두 사람 사이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같은 외로움을 아는 사람끼리의 연대감이었다. 주말마다 만나면서 영희는 점점 한결에게 끌리는 자신을 발견했다. 어느 일요일 저녁 큰딸 지연이 집에 들렀다. 엄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영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파크 골프 이야기를 꺼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결 이야기를 했다. 거기서 좋은 분을 만났어. 친절하고 배려심도 깊고. 지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혹시 남자분이세요? 응. 52세인데 괜찮은 사람이야. 엄마, 10살이나 어린 남자라니요. 게다가 아빠 돌아가신 지 겨우 2년밖에 안 됐잖아요. 지연아, 엄마도 외로워.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너는 몰라. 알아요.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인지도 제대로 모르잖아요. 지연은 화가 난 채로 집을 나갔다. 소연에게도 이야기가 전해졌다. 두 딸의 반대는 강경했다. 하지만 영희는 마음을 바꾸고 싶지 않았다. 오랜 외로움 끝에 찾아온 이 설렘을 포기할 수 없었다. 한결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영희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한결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잘 주무셨어요? 오늘 날씨 좋네요. 저녁은 뭐 드셨어요? 같은 사소한 메시지들이었지만 영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말들이었다.
두 사람은 주말뿐 아니라 평일에도 만나기 시작했다. 한결은 회사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영희와 시간을 보내려고 애썼다. 영화관에서 로맨스 영화를 보며 함께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미술관에서 전시회를 보며 예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남산타워에 올라가 야경을 보며 손을 잡기도 했다. 영희는 20대로 돌아간 것 같은 설렘을 느꼈다. 결혼 30년 동안 남편과도 느껴보지 못한 로맨스였다. 영희 씨와 함께 있으면 제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한결의 달콤한 말에 영희는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영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영희 씨는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두 사람의 관계는 빠르게 진전되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이지 않았다. 한결은 영희를 공개적으로 여자친구라고 소개했고 영희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봄날 저녁 한결이 영희를 한강변 공원으로 불렀다.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석양이 한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산책로를 걷던 한결이 갑자기 멈춰섰다. 영희 씨,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한결은 진지한 표정으로 영희의 손을 잡았다. 저는 5년 전 이혼하고 정말 힘들었어요. 일에만 매달리며 살았죠. 그러다 영희 씨를 만났어요. 처음으로 제 인생에 빛이 들어온 것 같았어요. 영희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한결은 무릎을 꿇으며 작은 상자를 꺼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영희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나이 차이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 남은 인생을 영희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상자 안에는 소박하지만 예쁜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다. 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한결은 일어나 영희를 꽉 껴안았다. 그날 밤 영희는 행복에 겨워 잠을 이루지 못했다. 62세에 다시 찾아온 사랑, 그리고 프러포즈. 딸들이 반대하겠지만 이번에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싸울 작정이었다. 하지만 그 달콤한 행복은 일주일도 채가지 못했다. 한결에게서 긴급한 전화가 왔다. 영희 씨, 지금 만날 수 있어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한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불안한 예감에 영희는 급히 한결을 만났다. 약속 장소인 카페에 나타난 한결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며칠 동안 잠을 못 잔 것 같았다. 무슨 일이에요? 아파요? 영희 씨, 회사가 큰 위기에 처했어요. 한결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었다. 거래처에서 대금 결제를 갑자기 6개월 연기했어요. 그런데 직원들 월급이랑 사무실 임대료를 이번 주까지 내야 해요. 운영자금 8천만 원이 급하게 필요한데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됐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제 신용도에 문제가 있대요. 예전에 사업 실패했을 때 대출 연체 기록이 남아 있어서 이대로 가면 회사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아요. 직원들도 다 해고해야 하고. 한결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괴로워했다. 영희는 처음 보는 한결의 모습에 당황했다. 친구들한테 부탁해봤어요. 하지만 다들 갑자기 큰 돈을 구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해해요. 누가 8천만 원을 쉽게 빌려주겠어요. 한결은 고개를 떨궜다. 영희 씨, 정말 죄송해요. 프로포즈까지 해놓고.
이런 상황에서 결혼 이야기를 꺼낸 제가 정말 한심해요. 당분간 연락 못 드릴 것 같아요. 이 꼴로 영희 씨를 볼 면목이 없어요. 한결 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미안해요. 저 좀 혼자 있고 싶어요. 한결은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갔다. 영희가 뒤따라 나갔지만 한결은 이미 택시를 타고 사라진 후였다. 그날부터 한결은 연락이 끊겼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에도 답이 없었다. 파크 골프장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영희는 불안과 걱정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괴로웠다. 이틀째, 3일째. 한결의 부재는 계속되었다. 영희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선희가 전화를 걸어 걱정했지만 영희는 괜찮다고 둘러댔다. 사흘째 되던 날 밤 영희는 결심했다. 남편이 남긴 퇴직금과 보험금을 떠올렸다. 원래 1억 2천만 원이었는데 딸들 결혼 자금으로 4천만 원을 쓰고 8천만 원이 남아 있었다. 노후 자금으로 아껴두던 돈이었다. 한결 씨를 잃을 수는 없어. 이 나이에 다시 찾은 사랑인데.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은행에 갔다. 창구 직원이 물었다. 8천만 원 전액을 인출하시겠다고요? 무슨 일이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이렇게 큰 돈은 사기에 조심하셔야 해요.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받았다. 무거운 돈 봉투를 들고 은행을 나섰다. 한결에게 전화를 걸었다. 세 번째 신호음에 겨우 전화가 연결되었다. 영희 씨, 한결의 목소리는 완전히 지쳐 있었다. 한결 씨, 지금 어디예요? 꼭 만나야 해요. 영희 씨, 저 정말 미안해요. 제가 한심한 사람이에요. 당신한테 이런 걱정을. 주소 보내주세요. 제가 갈게요. 30분 후 영희는 한결의 사무실 앞에 도착했다. 작은 건물 3층이었다. 사무실 안은 어두웠고 한결 혼자 책상에 앉아 있었다. 직원들은 이미 퇴근한 것 같았다. 영희 씨, 왜 오셨어요? 한결 씨. 영희는 가방에서 돈 봉투를 꺼냈다. 이걸로 회사를 살리세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한결은 깜짝 놀라며 벌떡 일어났다. 이게 뭐예요? 8천만 원이에요. 한결 씨 회사 살리는 데 쓰세요. 안 돼요. 한결은 고개를 저으며 손사래를 쳤다. 이건 영희 씨 노후 자금이잖아요. 어떻게 이걸 받을 수 있어요? 절대 안 돼요. 괜찮아요. 우리 곧 결혼할 사이잖아요. 당신 일은 제 일이에요. 영희 씨, 한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제가 정말 갚을게요. 꼭 갚을게요. 한결은 영희를 꽉 껴안았다. 그의 품에서 영희는 안도감을 느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켰다는 뿌듯함이었다. 그날 밤 영희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 한 달 후 두 사람은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했다. 딸들에게는 사후 통보였다. 지연이 급히 영희의 집으로 달려왔다. 엄마, 무슨 짓이에요? 저희한테 상의도 없이 혼인신고를 하시다니. 지연아, 엄마도 내 인생이 있어.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2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알아요. 하지만 이건 너무 성급해요. 그 사람 제대로 알지도 못하잖아요. 소연도 함께 와서 만류했지만 이미 혼인신고는 끝난 상태였다. 엄마,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10살이나 어린 남자, 게다가 돈까지 빌려줬다면서요? 지연의 경고에도 영희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한결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회사가 어려워서 그랬을 뿐이야. 딸들은 화가 난 채로 집을 나갔다. 영희는 씁쓸했지만 자신의 선택을 믿기로 했다. 다음 주 한결은 영희의 아파트로 이사를 왔다. 신혼생활이 시작되었다. 처음 2주간은 평화로웠다. 한결은 여전히 다정했고 영희는 행복했다. 한결은 회사도 위기를 넘겼다며 안심시켰다. 영희 씨 덕분에 직원들 월급도 다 줬어요. 거래처에서도 연락이 왔고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3주째부터 한결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영희 씨, 오늘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한결은 자주 늦게 들어왔다.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는 날도 많았다. 영희가 걱정하며 물어도 피곤하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영희가 정성껏 준비한 저녁 식사를 보며 한결이 인상을 찌푸렸다. 이게 뭐예요? 반찬이 왜 이래요? 간이 하나도 안 맞잖아요. 미안해요. 오늘 마트에서 좋은 재료가 없어서. 핑계는 집에서 하루 종일 놀면서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네. 한결의 말투가 처음으로 거칠어졌다. 영희는 깜짝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결은 식사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다음 날 아침 한결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대했다. 어제는 제가 너무 피곤해서 그랬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영희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날부터 한결의 외출은 더 잦아졌고 귀가 시간은 더 늦어졌다.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면 사소한 일에도 화를 냈다. 설거지가 안 되어 있다고, 집이 지저분하다고, 식사가 맛없다고 트집을 잡았다. 결혼 2달째 되던 어느 토요일 밤 술에 취한 한결이 새벽 1시에 들어왔다.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희생하는지 알아요. 한결이 갑자기 고함을 질렀다. 나보다 10살이나 많은 여자랑 결혼했다고 회사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는지 알아요. 친구들도 다 수군거려요. 한결 씨, 술 드셨어요. 들어가서 쉬어요. 쉬긴 뭘 쉬어. 집도 당신 집, 돈도 당신 돈. 나는 빌부터 사는 거지나 다름없잖아. 영희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이것이 자신이 꿈꾸던 결혼 생활이란 말인가. 한결은 그날 밤 소파에서 잠들었고 영희는 침실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제 와서 딸들에게 잘못을 인정할 용기도 나지 않았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한결이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할 뿐이었다. 결혼 2개월째 한결의 폭언은 일상이 되었다. 영희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한결의 기분부터 살폈다. 무엇을 해도 한결은 만족하지 못했다. 음식이 짜다 싱겁다, 집이 더럽다, 옷차림이 촌스럽다. 끊임없는 비난이 이어졌다. 당신 나이에 그런 옷을 입어요? 창피하지도 않아? 밥을 이렇게밖에 못해요? 내가 뭘 먹고 사나? 영희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이 싫었다. 한결의 말이 맞는 것 같았다. 자신은 한결에게 어울리지 않는 늙은 여자일 뿐이었다. 영희는 친구 선희에게도 연락을 끊었다. 한결이 선희를 못마땅해 했기 때문이다. 그 친구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했잖아요. 앞으로 만나지 마세요. 당신 친구들은 다 질투하는 거예요. 한결의 명령에 영희는 순종했다.
파크골프 동호회도 그만뒀다. 한결이 다른 남자들과 어울리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이다. 점점 고립되어 가는 자신을 느끼면서도 어쩔 수 없었다. 한결을 잃을까 봐 두려웠다. 어느 토요일 밤 한결이 술에 취해 새벽 2시에 들어왔다. 영희는 거실 소파에서 기다리다 잠들어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어디 갔다 오세요? 회사 회식이라더니 왜 이렇게 늦어요? 영희가 일어나 물었다. 한결은 비틀거리며 신발을 벗었다. 시끄러워. 내가 어디 가든 당신이 상관할 일이야. 걱정돼서 그래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전화? 당신이 무슨 권리로 나를 감시해? 한결이 갑자기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영희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다. 감시가 아니에요. 그냥 걱정. 걱정은 무슨?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손해보는지 알아? 한결이 거실 식탁으로 다가가더니 발로 의자를 걷어찼다. 의자가 넘어지며 큰 소리를 냈다. 영희는 겁에 질렸다. 내 나이 또래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젊고 예쁜 여자들이 널렸는데 왜 당신 같은? 한결이 영희에게 다가오며 위협적으로 말했다. 술 냄새가 코를 찔렀다. 영희는 벽에 등을 붙인 채 떨었다.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알면 됐어. 앞으로 내 일에 간섭하지 마. 당신은 그냥 집이나 지키고 있어. 한결은 영희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영희는 벽에 부딪혀 하고 신음을 냈다. 한결은 그대로 침실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영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깨진 의자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다음 날 아침 한결은 숙취에 시달리며 일어났다. 어젯밤 일은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했다. 머리 아파 죽겠네. 약 좀 줘요. 영희는 조용히 두통약과 물을 건넸다. 한결은 약을 먹고 다시 침대에 누웠다. 어젯밤 일에 대한 사과는 한마디도 없었다. 월요일 영희는 어깨에 멍이 든 것을 발견했다. 긴팔 옷을 입어가렸다.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었다. 특히 딸들에게는 절대로. 다음 주 화요일 선희에게서 전화가 왔다. 한 달 만이었다. 영희야, 나야. 너 요즘 왜 연락이 안 돼? 파크 골프장에도 안 나오고. 걱정돼서 전화했어. 응. 미안해. 요즘 좀 바빠서. 바쁘긴 뭐가 바빠. 목소리가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괜찮아. 정말 괜찮아. 영희야, 너 우는 거야? 제대로 말해봐. 그 남자가 뭐라고 했어? 영희는 말문이 막혔다. 선희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아니야, 정말 괜찮아. 나 바빠서 끊을게. 영희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며칠 후 선희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 심각했다. 영희야, 사실 내가 알아야 할 게 있어. 어제 저녁에 강남에서 내 남편 봤어. 영희의 손이 떨렸다. 뭐? 젊은 여자랑 아주 친밀하게 있더라. 손도 잡고. 영희야, 들어간 곳이 유흥주점이었어. 내가 확실히 봤어. 이거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아니야. 잘못 본 거야. 한결 씨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영희야, 내가 왜 거짓말을 해? 나 진짜 걱정돼서 그래. 한번 확인해봐. 그리고 너 혹시 맞은 거 아니야? 목소리가 너무 이상해. 아니야. 나 괜찮아. 끊을게. 전화를 끄는 영희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한결이 최근 자주 늦게 들어온 것,
술 냄새, 거친 태도, 새로운 향수 냄새.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졌다. 그날 밤 한결이 또 늦게 들어왔다. 영희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당신 어제 어디 있었어요? 선희가 강남에서 당신을 봤다는데 젊은 여자랑 함께 있었다고. 한결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뭐, 감히 나를 의심해? 한결이 성큼 다가왔다. 영희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아니에요. 그냥 선희가 그러길래. 그 X 같은 친구,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거짓말하는 거야. 한결이 영희의 팔을 세게 잡았다. 아파요. 내 친구들이 우리 사이를 질투해서 거짓말하는 거라고. 내가 회사 일로 얼마나 바쁜데 거래처 사람들이랑 만난 거야. 놓아요. 정말 아파요. 한결은 영희를 밀쳐 넘어뜨렸다. 영희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엉덩이를 부딪혀 통증이 느껴졌다. 앞으로 나한테 이런 식으로 의심하지 마.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한결은 그대로 밖으로 나가버렸다. 자동차 시동 소리가 들리더니 멀어졌다. 영희는 바닥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팔에는 또 멍이 들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선희가 찾아왔다. 초인종을 계속 눌러서 영희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다. 영희야, 선희는 영희를 보자마자 깜짝 놀랐다. 영희의 얼굴은 푸석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게다가 반팔 티셔츠에 드러난 팔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다. 영희야, 너 팔에 멍이 왜 이래? 그 남자가 때렸어. 아니야. 그냥 부딪혀서. 거짓말하지 마. 이게 부딪혀서 생긴 멍이야. 손자국이 선명한데. 선희가 영희의 팔을 조심스럽게 만졌다. 영희는 아픔에 움찔했다. 영희야, 솔직하게 말해봐. 그 남자가 폭력을 휘두르는 거지. 영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다. 선희는 영희를 안아주며 말했다. 영희야, 이러면 안 돼. 이건 명백한 가정폭력이야. 우리 제대로 알아봐야겠어. 하지만 딸들한테 뭐라고 말해? 내가 잘못 선택한 건데.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안전이 우선이야. 나한테 맡겨. 선희는 그날로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한결의 행적을 추적하기로 했다. 영희는 불안했지만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일주일 후 선희는 두꺼운 봉투를 들고 영희를 만났다.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 봉투를 건넸다. 영희야, 마음 단단히 먹어. 이거 보면 충격받을 거야.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사진과 문서들이 가득했다. 한결이 도박장에 출입하는 사진, 유흥업소에서 젊은 여성들과 함께 있는 사진, 사채업자에게서 온 독촉 문자 내역. 한결은 IT 회사를 운영한 적이 없어. 전부 거짓말이야. 그는 도박장을 전전하며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신세야. 내가 준 8천만 원은 이미 도박빚과 유흥비로 다 날렸어. 영희는 손이 떨려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게 있어. 한결에게는 전처가 있어. 3년 전에 이혼했대. 전처. 응, 내가 연락처를 알아냈어. 그 사람도 똑같이 당했대. 우리 만나보자. 이틀 후 영희와 선희는 조용한 카페에서 한결의 전처 김혜란을 만났다. 혜란은 50대 초반의 여성으로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저도 정말 똑같이 당했어요. 헤라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다. 3년 전 파크 골프장에서 만났죠. 처음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친절하고 배려심 깊고 사업도 잘 된다고 했으니까요. 결혼하고 한 달쯤 지나서 본색을 드러냈어요. 폭언이 시작됐죠. 술만 마시면 때리고 돈을 요구했어요. 저한테서도 5천만 원을 뜯어갔어요. 회사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면서요. 영희는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회사 같은 건 없었어요. 그는 도박장 단골이었어요. 제가 준 돈도 전부 도박으로 날렸죠. 폭력은 점점 심해졌어요. 갈비뼈가 부러진 적도 있어요. 어떻게 헤어지셨어요? 경찰에 신고하고 가정폭력 쉼터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6개월을 숨어 지내다가 겨우 이혼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또 같은 짓을 하고 있었네요. 헤라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다. 여기 한결의 폭력을 촬영한 영상이 있어요. 그리고 도박장 출입 증거, 사체 독촉 문자, 유흥업소 영수증, 제가 이혼 소송할 때 모은 증거들이에요. 헤라는 영희의 손을 꼭 잡았다. 이걸로 꼭 승소하세요.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면 안 돼요. 제가 법정에서 증언할게요. 우리 함께 저 나쁜 놈을 처벌해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분노와 결심의 눈물이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 더 이상 당하지 않기로 했다. 고맙습니다. 꼭 이겨낼게요. 영희는 집으로 돌아와 모든 증거를 정리했다. 팔의 멍을 사진으로 찍고 한결의 폭언을 녹음하기 시작했다. 이제 더 이상 피해자로 살지 않을 것이다. 싸울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영희는 밤새 고민했다. 딸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할 시간이 왔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아니, 숨겨서는 안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지연과 소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연아, 소연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와줄 수 있니? 두 딸은 어머니의 심각한 목소리에 불안함을 느꼈다. 저녁 7시 지연과 소연이 사위들과 함께 영희의 집에 도착했다. 한결은 마침 외출한 상태였다. 거실에 앉은 영희를 본 딸들은 깜짝 놀랐다. 어머니는 몇 주 사이에 훨씬 야위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지연이 먼저 물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많이 야위셨어요. 영희는 긴 소매를 걷어 올렸다. 팔에는 시퍼런 멍이 여러 개 있었다. 딸들은 경악했다. 엄마, 이게 뭐예요? 한결이가 때렸어.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의 일을 모두 이야기했다. 8천만 원을 준 것, 결혼 후 시작된 폭언과 폭력, 외도 의혹, 그리고 사설 탐정 보고서까지. 한결이 사기꾼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까지 모두. 지연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섰다. 그 나쁜 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돼요. 소연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안았다. 엄마,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었잖아요. 미안해. 너희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내가 잘못 선택한 건데 어떻게 말을 꺼내겠니? 엄마,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저 사람 절대 그냥 두면 안 돼요. 딸들은 어머니를 비난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들이 더 관심을 가지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그날 밤 가족 회의를 통해 계획을 세웠다. 우선 영희의 안전을 확보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로 했다. 다음 날 지연은 가정폭력 전문 변호사 박정민을 소개받았다. 박 변호사는 40대 후반의 카리스마 있는 여성 변호사로 수많은 가정폭력 사건을 승소로 이끈 베테랑이었다. 상담실에서 박 변호사는 영희가 가져온 모든 증거를 꼼꼼히 검토했다. 사설 탐정 보고서, 멍사진, 녹음 파일, 은행 거래 내역, 전처의 증언서. 증거가 매우 충분합니다. 박 변호사는 안경을 벗으며 말했다. 혼인 무효 소송과 사기죄, 폭행죄로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민사상으로는 사기 혼인을 이유로 혼인 무효를 청구하고 편취한 금액 전액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승소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90% 이상입니다. 전처의 증언이 있고 도박과 사기 전과가 명확하며 폭력의 증거도 있습니다. 다만 박 변호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우선 영희 씨의 신변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정폭력 가해자들은 소송 제기 후 더 폭력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당장 따님 댁으로 피신하세요. 하지만 제 집인데.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결 씨가 접근하면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그날로 영희는 소연의 집으로 짐을 옮겼다. 최소한의 옷가지와 중요한 서류들만 챙겼다. 한결에게는 문자로만 통보했다. 저는 소연이네 집에 있겠습니다.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변호사를 통해 이혼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1시간 후 한결에게서 폭풍 같은 전화가 쏟아졌다. 영희는 박 변호사의 조언대로 전화를 받지 않았다. 문자 메시지도 계속 왔다. 영희 씨,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이래요?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술을 끊을게요. 다시는 화내지 않을게요. 제발 돌아와요. 하지만 몇 시간 후 문자의 톤이 바뀌었다. 당신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집에서 나가라고. 당신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영희 씨, 이러지 마세요. 나 정말 미치겠어요. 영희는 모든 메시지를 증거로 보관했다. 박 변호사가 말했듯이 이 모든 것이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가 될 것이었다. 이틀째 밤 한결이 영희의 아파트에 찾아왔다. CCTV에 그의 모습이 찍혔다. 그는 술에 취해 초인종을 미친 듯이 눌렀다. 영희, 문 열어. 당신 어디 갔어? 집에 왜 없어? 한결의 고함 소리에 이웃들이 하나둘 나왔다. 한결은 계속 소리를 질렀다. 결국 누군가 경찰에 신고했고 순찰차가 도착했다. 경찰은 한결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는 계속 고함을 질렀다. 결국 경찰서로 임의 동행했다. 다음 날 박 변호사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일주일 후 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한결은 영희로부터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으며 전화나 문자로 연락하는 것도 금지되었다. 하지만 한결은 가처분 결정을 무시했다. 소연의 집 앞에 나타나 기다리기도 했다. 지연의 남편과 소연의 남편이 한결을 찾아가 경고했다. 다시는 장모님께 접근하지 마세요. 경찰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했습니다. 한 번 더 나타나면 바로 신고합니다. 한결은 겁을 먹은 듯 물러났다. 하지만 뒤로는 영희의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장모님이 나이 차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서 제가 좀 예민했을 뿐인데, 이혼까지 하겠다니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파크골프 동호회 사람들은 이미 선의를 통해 한결의 실체를 알고 있었다. 아무도 한결의 편을 들지 않았다. 한 달 후 드디어 재판날이 다가왔다. 영희는 긴장했지만 딸들과 박 변호사가 옆에 있어 힘이 났다. 법정으로 가는 차 안에서 박 변호사가 말했다. 걱정 마세요. 우리는 이길 겁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떨리는 손을 지연이 꼭 잡아주었다. 엄마, 우리가 함께 있어요. 당당하게 가요.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영희는 한결과 눈이 마주쳤다. 한결은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초조함이 역력했다. 영희는 시선을 돌렸다. 더 이상 그 남자에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었다. 한결 측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부부 갈등입니다. 원고가 나이 차이로 인한 열등감을 피고에게 투사하여 발생한 문제입니다. 위에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다. 피고는 원고에게 IT 회사를 운영한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실제로는 무직 상태로 도박에 빠져 있었고, 이는 명백한 사기입니다. 박 변호사는 준비한 증거들을 제출했다. 도박장 CCTV 영상, 사채업자 진술서, 유흥업소 영수증, 은행 거래 내역. 피고는 원고로부터 8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회사 운영 자금이라고 거짓말하여 받은 돈은 전액 도박과 유흥비로 사용되었습니다. 한결 측 변호사는 당황한 기색이었다. 원고가 자발적으로 준 돈입니다. 결혼 자금으로 함께 사용하기로 한 것이지 사기가 아닙니다.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박 변호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한결 측 변호사는 말문이 막혔다. 다음은 증인 신문 시간이었다. 전처 김혜란이 증인석에 섰다. 혜란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다. 저는 피고 정한결의 전처 김혜란입니다. 저도 3년 전 피고에게 똑같은 수법으로 당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피고는 저를 파크 골프장에서 만났습니다. 사업가라고 거짓말했고 결혼 후 회사가 어렵다며 5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마음에 돈을 줬죠. 혜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결혼 한 달 후부터 폭력이 시작됐습니다. 술만 마시면 때렸고 돈은 모두 도박으로 날렸습니다. 저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폭행을 당했고 경찰에 신고해서 겨우 이혼했습니다. 혜란은 당시 병원 진단서와 폭행 사진을 제출했다.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들렸다. 피고는 반복적으로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결혼 사기를 치는 상습범입니다. 이번 피해자가 마지막이 되어야 합니다. 혜란의 증언 후 법정은 숙연해졌다. 한결은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음은 영희의 차례였다. 영희는 증인석에 섰다.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지탱하며 선서를 했다. 박 변호사가 물었다. 원고께서는 피고를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파크 골프장에서 만났습니다. 남편을 잃고 외로워하던 저에게 피고는 친절하게 다가왔습니다. 피고가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IT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영희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다.
저는 외로움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 틈을 피고가 파고들었습니다. 프러포즈를 받고 행복했지만 일주일 후 회사가 어렵다며 8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돈을 주셨습니까? 네. 사랑하는 사람을 돕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노후 자금이었지만 피고를 믿었습니다. 결혼 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영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한 달 후부터 폭언이 시작됐습니다. 나이 차이를 비난했고 제가 하는 모든 것을 트집 잡았습니다. 술에 취해서는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영희는 팔에 멍 사진을 제출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폭력과 거짓 위에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요. 저는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피고의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영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방청석에 앉은 딸들은 눈물을 닦았다. 재판은 3주 동안 계속되었다. 증인신문, 증거 제출 양측 변론이 이어졌다. 한결은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했다. 저는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영희 씨가 저를 오해하는 겁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증거 앞에서 한결의 변명은 공허했다. 도박장 출입 기록, 유흥업소 영수증, 사채업자 진술, 전처의 증언. 모든 것이 한결의 거짓을 폭로했다. 드디어 판결일.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영희의 딸들, 친구 선희, 전처 혜란, 그리고 파크골프 동호회 회원들까지 왔다. 판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 정한결은 처음부터 재산을 편취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접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IT 회사 운영은 허위 사실이며 결혼은 사기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영희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따라서 이 혼인은 무효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편취한 금액 8천만 원 전액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형사상으로는 사기죄와 폭행죄를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다. 영희는 눈물을 흘렸다. 딸들이 달려와 어머니를 껴안았다. 엄마 이겼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한결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변호사는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미 끝난 싸움이었다. 법정을 나서며 박 변호사가 영희의 손을 꼭 잡았다. 수고하셨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선희가 달려와 영희를 안았다. 영희야, 정말 잘했어. 너 정말 대단해. 혜란도 다가와 영희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해냈어요. 이제 더 이상 피해자는 없을 거예요. 그날 저녁 영희는 딸들과 함께 조용한 저녁 식사를 했다. 긴 악몽이 끝났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진말로 일관했지만 압도적인 증거 앞에서 점점 무너졌다. 드디어 판결일. 판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 정한결은 처음부터 재산을 편취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접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명백한 결혼 사기이며 혼인은 무효입니다. 영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편취한 금액 8천만 원, 전액과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형사상으로는 사기죄와 폭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끝나고 영희는 딸들과 부둥켜 안고 울었다. 긴 악몽이 끝났다.
판결 후 한결은 항소를 포기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고 변호사도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결은 교도소로 수감되었다. 영희는 법원 판결문을 손에 쥐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2년간의 악몽이 끝났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딸들은 영희를 위로했다. 지연이 말했다. 엄마, 이제 끝났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 엄마. 우리가 있잖아요. 소연도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하지만 영희는 알고 있었다. 딸들에게 계속 의지할 수는 없다는 것을.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영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했다. 박 변호사와 상의한 끝에 영희는 한결의 범죄 사실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처음에는 두려웠다.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모두에게 알리는 것이 부끄러웠다. 하지만 전처 혜란의 말이 떠올랐다. 저도 숨어 살았어요. 하지만 그게 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다른 피해자를 막을 수 있어요. 영희는 용기를 냈다. 파크골프 동호회 게시판에 한결의 범죄 사실과 재판 결과를 상세히 올렸다.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에도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저는 62세 김영희입니다. 저는 파크골프장에서 만난 남자에게 결혼 사기를 당했습니다.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글을 씁니다. 글을 올리자 반응이 쏟아졌다. 대부분 응원의 댓글이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비슷한 사람을 만났었는데 이 글 보고 정신 차렸어요. 영희 씨 덕분에 눈을 떴습니다. 며칠 후 지역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다. 취재를 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영희는 고민 끝에 인터뷰에 응했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중년 여성 노린 결혼 사기꾼, 실형 선고받아. 기사가 나간 후 몇몇 여성들이 영희에게 연락을 해왔다. 저도 비슷한 남자를 만났어요. 영희 씨 이야기 듣고 정신 차렸습니다. 돈을 주기 전에 그만뒀어요. 제 친구가 지금 비슷한 상황인데 영희 씨 기사를 보여줬어요. 친구가 깨달았어요. 영희는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에 위안을 받았다.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의 상처는 깊었다. 밤이면 악몽을 꾸었다. 한결이 다가와 위협하는 꿈, 딸들에게 외면당하는 꿈, 혼자 남겨지는 꿈. 영희는 자주 새벽에 식은땀을 흘리며 깼다. 박 변호사가 조언했다. 영희 씨 심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트라우마를 혼자 감당하기는 힘들어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영희는 상담센터를 찾았다. 50대 초반의 여성 상담사가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편하게 앉으세요. 천천히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첫 상담에서 영희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남편을 잃은 후의 외로움, 한결을 만났을 때의 설렘, 폭력을 당했을 때의 두려움, 그리고 지금의 공허함까지. 상담사는 조용히 들어주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영희 씨,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어요. 사랑하고 싶었던 것, 외로움을 극복하고 싶었던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판단을 잘못했잖아요. 딸들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영희 씨는 혼자라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셨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의지하려고 했고,
한결이 그 틈을 이용한 거예요. 상담사는 영희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다. 이제는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해요. 누군가에게 사랑받아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희 씨는 혼자서도 충분히 소중한 존재예요. 그날부터 영희는 주 2회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힘들었다. 자신의 상처를 들여다보는 것은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다.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용서하는 법을 배웠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혼자라는 것은 외로운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것이라는 사실을. 3개월이 지난 여름 영희는 조금씩 일상을 회복했다. 아침에 일어나 가벼운 산책을 하고 좋아하는 책을 읽고 오랜만에 요리도 해보았다.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다. 어느 날 친구 선희가 전화를 걸어왔다. 영희야, 우리 다시 파크 골프 해볼까? 넌 재능 있었잖아. 영희는 잠시 망설였다. 파크 골프장은 한결과의 기억이 가득한 곳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즐거움을 느꼈던 곳이기도 했다. 그래, 해볼까. 영희는 용기를 냈다. 다음 주 토요일 영희는 선희와 함께 한강변 파크 골프장을 찾았다. 1년 만이었다. 파크 골프장에 들어서니 익숙한 잔디 냄새가 났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괜찮아? 선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괜찮아. 할 수 있어. 영희는 클럽을 잡았다. 손에 땀이 났다. 첫 스윙은 실패했다. 공은 겨우 몇 미터 굴러갔다. 하지만 영희는 웃었다. 에휴, 완전히 감을 잃었네. 천천히 해. 우리 시간 많아. 영희는 다시 자세를 잡았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클럽을 휘둘렀다. 이번에는 공이 제법 앞으로 굴러갔다. 잘했어. 선희가 박수를 쳤다. 영희는 환하게 웃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의 힘으로 공을 친 것이다. 그 순간 영희는 깨달았다. 자신은 이미 충분히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고 상처받았지만 치유하고 있다는 것을. 라운드를 마치고 선희와 카페에 앉았다. 선희가 물었다. 영희야, 요즘 어때? 많이 좋아진 것 같아. 응,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아직 완전히 괜찮은 건 아니지만. 이제는 혼자서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됐어. 정말 대단해. 넌 진짜 강한 사람이야. 아니야. 나도 많이 약했어. 지금도 가끔 무서워. 하지만 이제는 알아. 약한 것도 괜찮다는 걸.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두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을 보냈다. 다음 달 영희는 혼자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딸들이 걱정했지만 영희는 괜찮다고 안심시켰다. 엄마 혼자도 잘할 수 있어. 걱정 마.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응, 괜찮아. 엄마 믿어. 영희는 제주도행 비행기 표를 끊었다. 3박 4일 일정이었다. 모든 계획을 스스로 세우고 숙소도 직접 예약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자신만의 여행이었다. 제주도에 도착한 영희는 렌터카를 빌려 섬을 돌아다녔다. 성산 일출봉에 올라 일출을 보았다. 햇살이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순간 영희는 눈물을 흘렸다. 슬픔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다.
나는 살아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우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섭지코지에서 바람을 맞으며 카페에서 혼자 책을 읽었다. 모든 순간이 자유로웠다.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도 허락을 구할 필요도 없었다. 셋째 날 영희는 제주의 한 파크 골프장을 찾았다. 한라산이 보이는 아름다운 골프장이었다. 푸른 잔디와 맑은 하늘, 그리고 멀리 보이는 한라산의 웅장한 모습. 영희는 혼자 클럽을 빌려 코스에 섰다. 주변에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지만 영희는 자신만의 게임에 집중했다. 누군가를 의식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다. 첫 번째 홀. 영희는 공을 놓고 자세를 잡았다. 바람이 살랑 불어왔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클럽을 휘둘렀다. 공은 완벽한 곡선을 그리며 홀컵을 향해 굴러갔다. 비록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영희는 계속해서 코스를 돌았다. 실수도 했고 잘 친 샷도 있었다. 하지만 결과는 중요하지 않았다. 과정 자체가 즐거웠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었다. 마지막 홀에 섰을 때 성향이 골프장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영희는 클럽을 내려놓고 한라산을 바라보았다. 저 산을 오르는 사람들처럼 자신도 혼자의 힘으로 인생의 산을 오를 수 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쉬어가겠지만 결국 정상에 도달할 수 있다. 다시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영희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나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으니까. 저녁 노을이 골프장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영희는 다시 클럽을 잡았다. 마지막 한 번 온 힘을 다해 스윙했다. 공은 완벽한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다. 그리고 기적처럼 홀컵에 들어갔다. 해냈다. 영희는 환하게 웃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었다. 영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골프장을 나서며 영희는 마지막으로 한라산을 바라보았다. 언젠가 저 산을 오를 것이다. 혼자의 힘으로. 그리고 정상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며 외칠 것이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제주 해변을 걸었다. 맨발로 모래사장을 밟으며 파도 소리를 들었다. 햇살이 따스했고 바람이 상쾌했다. 휴대폰이 울렸다. 딸들에게서 온 문자였다. 엄마 잘 지내고 계시죠? 사랑해요. 엄마 제주도 날씨 어때요? 몸 조심하세요. 영희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엄마 잘 있어. 너무 행복해. 사랑한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제주의 풍경은 아름다웠다. 섬 전체가 에메랄드빛 바다에 둘러싸여 있었다. 영희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나도 저 섬처럼 혼자서도 아름다울 수 있어. 서울에 돌아온 영희는 달라져 있었다. 표정이 밝아졌고 걸음걸이가 가벼워졌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자신만의 빛을 가진 사람의 눈빛이었다. 영희는 파크 골프를 정기적으로 다시 시작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지만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했다. 더 이상 외로움에 쉽게 흔들리지 않았다. 상담도 계속 받았다. 상담사가 말했다. 영희 씨,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제는 졸업해도 될 것 같은데요? 아직은 조금 더 받고 싶어요.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영희 씨는 이미 충분히 강해지셨어요.
6개월 후 영희는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돕는 단체였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다른 피해자들을 도왔다. 저도 당했어요. 하지만 이겨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영희의 말은 다른 피해자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고통스러웠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었다. 1년 후 영희는 한라산 등반에 도전했다. 혼자서 새벽 4시에 출발하여 천천히 산을 올랐다. 힘들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오후 1시 영희는 마침내 백록담에 도착했다. 정상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광활했다. 구름이 발밑에 깔려 있었다. 영희는 두 팔을 벌리고 외쳤다. 나는 해냈다. 나는 할 수 있다. 목소리가 산에 울려 퍼졌다. 주변 등산객들이 박수를 쳐주었다. 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김영희는 이제 진정으로 자유로웠다.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연인도 아닌 오롯이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사람.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 하산길에 영희는 생각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 또 넘어질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혼자서도 강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석양이 한라산을 물들이는 순간 영희는 새로운 인생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 당당하게, 자신 있게, 그리고 행복하게. 당당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자신만의 빛을 가진 사람. 김영희는 이제 진정으로 자유로웠다.